강 회장의 대저택은 고요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웅장한 샹들리에의 불빛은 그의 그림자만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다. 강철과 기술로 쌓아 올린 견고한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 왕국의 주인은 이제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에 불과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다. 넉넉 잡아 3개월입니다. 그의 침대 옆 협탁에는 수많은 약병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약도 그의 남은 시간을 늘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 회장은 알고 있었다. 그는 가끔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그의 손으로 일궈낸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그의 땀과 열정,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고급스러운 식탁에는 매일같이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죽 한 그릇으로 연명했다.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은 병약하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때 그의 손은 수십만 명의 운명을 좌우하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삶의 무게에 지쳐 떨리는 노인의 손일 뿐이었다. 그는 부와 명예, 권력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독과 죽음을 향한 쓸쓸한 기다림뿐이었다. 강 회장의 유일한 일상은 넓은 정원을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것이었다. 정원은 그의 제국처럼 잘 가꾸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정원 곳곳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그의 그림자는 쓸쓸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밭을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때 그의 시야에 정원 구석, 앙상한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다. 전날 밤 내린 비에 털이 축축하게 젖은 길고양이 한 마리였다. 고양이는 굶주린 듯 보였고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그에게는 자신을 돌볼 기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처량한 눈빛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서에게 자신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비서가 꺼낸 것은 강 회장이 평소 즐겨 먹던 마지막 비스킷 한 조각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비스킷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스킷을 꺼내 조심스럽게 고양이 앞에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고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비스킷을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비스킷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비스킷을 먹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비스킷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이 작은 친절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대저택 안에는 그의 모든 과거가 응축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서재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았다. 수많은 책들과 예술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 안에는 한때 그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수많은 비즈니스 서류와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무의미한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오래된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빛바랜 물건 하나에 멈췄다.
그것은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강 회장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었다. 아들은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 회장은 아들을 잃은 후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려 왔었다. 사진 옆에는 아들이 어릴 적 함께 만들었던 낡은 종이 비행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종이 비행기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색이 발해 있었지만 강 회장의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다. 그는 종이 비행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끝에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종이 비행기는 그를 과거로 데려갔다. 아들과 함께 웃고 함께 꿈을 꾸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뛰어놀던 잔디밭,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미래를 약속하던 순간들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는 이 종이 비행기가 단순히 아들과의 추억을 넘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제시할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종이 비행기는 강 회장이 아들에게 가르쳐준 꿈을 향해 날아가는 용기를 상징했다. 그리고 이 종이 비행기는 나중에 지훈과 다른 소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거대한 불꽃이 되어 그의 삶을, 그리고 5 소년의 삶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삶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를 오가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침 정원 산책과 아들의 낡은 종이 비행기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고요함은 언제나 위태로웠고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사회복지단체를 방문했다.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싣고 사회복지단체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건물 앞 작은 공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5명의 어린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다. 지훈은 다른 어린 동생들을 보호하듯 품에 안고 있었고 자신의 몫의 빵을 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에서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지혜와 날카로움이 번뜩였다. 강 회장은 소년들에게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아들 또한 또래보다 성숙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내려 했다. 자신이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5 소년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소년들의 굶주린 눈빛과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지훈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에 강 회장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의 내면에서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과거의 자신과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민이 충돌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돈을 기부하고 떠나는 것으로는 이 아이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얘들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니?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소년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강 회장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지우는 다른 동생들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동생들이 배고파서 강 회장은 소년들을 데리고 가까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서 소년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어린 소년은 음식을 입안 가득 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모습은 강 회장의 가슴을 저몄다. 그는 그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온기에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은 소년들의 앙상한 팔다리와 해진 옷차림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식사를 마칠 무렵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여기가 무단 점유와 절도 혐의로 신고된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까? 사회복지사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보호하는 아이들입니다. 잠시 식사를 하러 나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소년들은 잔뜩 겁을 먹고 서로에게 바싹 붙었다. 지우는 다른 동생들을 자신의 품에 숨기려 애썼다.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강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보육원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대로 경찰에 넘겨주면 또 다시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지훈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도움을 갈구하는 간절함과 함께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의 존재가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강 회장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섰다. 비록 몸은 병약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이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혼자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강 회장의 손에 닿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그의 결정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시한부 재벌이 갑자기 고아 소년 5명의 보호자가 되다니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이 아이들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 회장의 대저택은 이제 5소년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텅 비어 고요하던 저택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가득 찼다. 강 회장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이 아이들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지만 세상의 편견과 조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강 회장의 조카 강민혁은
자신의 삼촌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거리의 고아들을 입양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는 강 회장의 막대한 유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한부 노인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왜 고아들을 데려다 망신을 사지 치매라도 걸린 게 분명해. 강민혁은 언론에 강 회장이 노망이 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강 회장이 유산을 소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과거 강 회장과 비즈니스 경쟁 관계에 있었던 다른 기업인들, 적대 세력 비유형 역시 강 회장을 비웃었다. 강 회장이 드디어 미쳤군. 말년에 추태를 부리는구먼. 그들은 강 회장의 추락을 기회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 대저택의 문턱을 넘어서는 강 회장과 소년들을 향한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소년들은 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 회장은 소년들을 위해 개인 교사를 고용하여 교육을 시작했다. 다른 소년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던 탓에 학교 생활과 학습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빼먹는 일이 허다했다. 개인 교사는 한숨을 쉬며 강 회장에게 소년들의 학습 부진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다른 동생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나서서 말리고 어려운 학습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과학 수업에서는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다. 복잡한 과학 개념을 단번에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만의 기발한 방식으로 해결하여 개인 교사를 놀라게 했다. 그의 노트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려운 공식들로 빼곡했다. 어느 날 오후 강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시계장치가 멈춰버린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품이자 그의 아들이 어릴 적 흥미를 보였던 정교한 시계였다. 오랫동안 고장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것이었다. 강 회장은 시계장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다. 그때 지훈이 강 회장 옆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시계장치를 빤히 들여다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시계 내부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회장님, 저기 톱니바퀴 하나가 어긋났어요. 방향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저 톱니바퀴는 회장님의 심장 같아서 다시 움직여야 해요. 강 회장은 반신반의하며 지훈의 말대로 전문 시계공을 불렀다. 시계공은 지훈이 가리킨 부분을 확인하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이걸 알았죠? 정확합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미세하게 어긋나서 전체 동작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채다니 정말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시계공은 지훈의 말대로 톱니바퀴의 방향을 조절했고 놀랍게도 멈춰있던 시계장치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경악에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에는 미세한 기계의 움직임과 복잡한 원리가 그대로 보인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지훈아, 너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보여요. 기계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녀의 말은 순수했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서 범상치 않은 재능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하지 않다. 그때였다.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섰다. 김 비서는 강 회장의 오랜 비서이자 현재는 강 회장이 병으로 쓰러진 후에도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물심양면 돕고 있는 조력자였다.
그는 강 회장을 찾아왔다가 우연히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김 비서는 놀라움과 함께 지훈의 천재성을 확신했다. 회장님, 방금 지훈 군이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건 단순한 관찰력이 아닙니다. 기계의 원리와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에게서 강 회장의 꿈을 이어받을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한편 강민혁은 강 회장이 소년들에게 유산을 넘겨줄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소년들의 존재가 자신의 유산 상속에 위협이 될까봐 은밀히 소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년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들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찾아내 강 회장에게 보고하여 소년들을 내쫓으려 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소년들이 거리에서 저지른 절도 행위나 무단 침입 기록을 수집했다. 그리고 소년들이 강 회장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저 아이들 분명 뭔가 꿍꿍기가 있을 거야. 특히 그 지훈이라는 애. 애늙은이처럼 행동하는 게 딱 수상해. 온갖 수를 써서라도 강 회장 옆에서 떼어내야 해. 강민혁은 싸늘한 목소리로 탐정에게 지시했다. 그는 강 회장이 지훈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 한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생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재능이 자신과 강 회장, 그리고 다른 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강 회장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강 회장 역시 지훈의 천재성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소년들의 재능을 확신했지만 세상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특히 조카 강민혁의 방해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강 회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소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강민혁은 강 회장의 주치의까지 매수하여 강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허위 진단서를 받으려 시도했고 그의 계략은 강 회장의 마지막까지도 괴롭혔다. 하지만 강 회장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이 아이들에게 바치기로 결심했기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년들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꿈이자 세상을 떠난 아들과 함께 이루지 못했던 꿈을 소년들과 함께 이루기 위해 전국 청소년 발명대회 마례를 개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대회를 준비했고 언론과 교육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강민혁은 이 대회를 강 회장과 소년들을 비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매수하고 소년들이 참가할 경우 최악의 평가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강 회장의 집에서는 소년들이 밤늦도록 자신들의 발명품인 희망을 향해 날아가는 로봇 새의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다. 로봇새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을 넘어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 회장이 아들에게 가르쳐준 꿈을 향해 날아가는 용기를 로봇새에 담아내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소년들의 설계도가 담긴 태블릿 PC의 화면이 꺼졌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설계도는 알 수 없는 파일로 뒤덮여 있었고 핵심 부품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강민혁의 소행이었다. 그는 소년들의 노력을 짓밟고
강 회장을 완전히 몰락시킬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발명대회 당일, 대회장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경쟁자들, 그리고 강민혁의 사주를 받은 비평가들로 북적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몸이 예전같지 않음을 느꼈지만 휠체어에 몸을 싣고 소년들의 곁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소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부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에게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거만한 표정을 한 그의 아들이 서 있었다. 삼촌, 아직도 저런 아이들에게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까?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저런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삼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강민혁의 말에 강 회장은 묵묵히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는 강민혁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소년들에게 집중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냉담한 시선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소년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결국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지훈은 다른 동생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과 함께 오랫동안 지켜봤던 길고양이 야옹이를 품에 안았다. 야옹이는 소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지훈의 품에서 가르랑거렸다. 대회가 시작되고 소년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시연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다. 사회자가 소년들을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비웃음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저런 고아들이 뭘 만들었다고. 강 회장도 말년에 참. 강민혁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심사위원들은 소년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로봇의 비행 시연 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시켰고 추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시연 시간은 단 2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로봇새가 완벽하게 비행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는 소년들이 전날 밤 겪었던 설계도 훼손과 부품 도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재조립되지 못한 로봇새를 완성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강민혁의 술수였다. 소년들은 당황했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다른 소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분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압박감. 이 상황은 소년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강 회장은 멀리서 소년들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기침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그는 소년들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다. 소년들은 영웅의 고독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다. 강민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삼촌,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군요. 당신의 마지막 꿈도 저 아이들처럼 초라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강 회장과 소년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과의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지훈과 소년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전국 청소년 발명 대회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불안감은 폭풍 전의 고요함보다 더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복잡한 설계도와 함께 2분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강민혁은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위로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었고 곧 자신이 영웅으로 등장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 회장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한영그룹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빌어먹을 저걸 2분 안에 완성한다고 말도 안 돼 한주주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야?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날려 또 다른 언론인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때 지훈이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단상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의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다른 소년들도 지훈의 뒤를 따랐다. 불안했지만 지훈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다. 저 아이들이 또 왜 나와 당장 쫓아내? 강민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김 비서가 강민혁을 제지하며 말했다. 김 본부장, 지금은 아이들을 쫓아낼 때가 아니야. 저 아이들에게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김 비서는 지훈의 첫 만남에서의 놀라운 재능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단상 중앙에 놓인 부품이 사라진 로봇 새 앞에 섰다. 그의 작은 몸이 로봇 새에 비해 너무나 왜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숙련된 기계공처럼 번뜩였다. 그는 사라진 핵심 부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눈으로 주변에 흩어진 잡동사니들을 스캔할 뿐이었다. 모니터에는 로봇새의 남은 부품 리스트와 함께 알 수 없는 에러 코드들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갔다. 검은 화면 위로 녹색 글자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지훈은 얼굴을 찡그렸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남아있는 부품들로 로봇새의 기능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남은 부품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기능 자체가 구현이 안 된다고 한 기술진이 절규했다.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태프가 다급하게 외쳤다. 시간이 촉박했다. 지훈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로봇새의 원래 설계도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강 회장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종이 비행기의 원리, 즉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떠올렸다. 그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 지훈은 급히 부스 안으로 달려가 강 회장이 그들에게 준 아들의 손때가 묻은 낡은 종이 비행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튼튼한 포장용 테이프와 철사를 집어들었다. 그는 다른 소년들에게 지시했다. 얘들아, 여기에 날개 보강하고 저기 테이프로 고정해. 소년들은 지훈의 지시에 따라 미친 듯이 손을 움직였다. 한 소년은 로봇새의 날개에 종이 비행기 날개를 덧대고 테이프로 고정했고 다른 소년은 끊어진 전선을 철사로 엮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다. 그들은 완벽한 로봇 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날 수 있는 최소한의 로봇 새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손가락이 로봇 새의 마지막 스위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클릭. 그 순간 로봇새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강민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흐흐. 결국엔 안 되는군. 꼬맹이들이 뭘 하겠어. 그의 비웃음은 회의실의 침묵을 갈랐다. 강 회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소년들이 실패한 것일까?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로봇새의 프로펠러가 윙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는 동시에 로봇새는 힘찬 날갯짓을 하며 단상 위로 날아오르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로봇새는 아름답고도 힘찬 날갯짓으로 대회장 상공을 우아하게 선회했다. 로봇새가 우아하게 날아오르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심사위원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은 비웃음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열광적인 감탄으로 변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불과 몇 초 전의 절망감 대신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로봇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 회장의 꿈과 소년들의 희망이 합쳐져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특히 로봇새가 강 회장의 자리 위를 맴돌다 그의 품에 안긴 종이 비행기를 부드럽게 물고 날아가자 강 회장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로봇새는 강 회장에게 종이 비행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아들의 종이 비행기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꿈꾸던 희망이 소년들을 통해 다시 날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은 한낱 어린 아이들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 강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그때 경찰과 대회, 보안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대회 방해 공작,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강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강민혁을 체포했다. 강민혁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년들을 향해 증오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탁한 기운은 이제 그를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김 비서가 강 회장과 소년들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리고 소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대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강 회장과 소년들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조롱이 없었다. 오직 감탄과 존경,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소년들은 단순히 대회를 우승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속 벽을 허물고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작은 손이 강 회장의 운명을 바꿨고 그들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었다. 강 회장과 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후 강 회장과 소년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언론은 소년들의 기적 같은 활약과 강민혁의 추악한 음모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거대한 재무 비리를 밝혀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강민혁의 체포와 함께 공개된 명확한 증거들은 대중의 모든 의심을 씻어냈다. 대중은 강 회장의 굳건한 신념과 소년들의 천재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강민혁은 대회 방해 공작, 증거 인멸 시도, 그리고 강 회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그가 심사위원들을 매수하고 소년들의 발명품을 훼손한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법정은 그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밝혀냈고 강민혁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잃었고 한때 강 회장의 후계자로 불리던 그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아들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에서 물러났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 회장을 비웃었던 전직 비즈니스 경쟁자들, 적대 세력 비유 유형은 강 회장을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인정하고
강 회장의 새로운 사업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과 소년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새로운 시작에 저희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김 비서는 이제 강 회장의 개인 비서실장이자 새로운 재단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강 회장과 소년들에게 사과했다. 회장님, 소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과 소년들을 너무 얕봤습니다. 회장님의 헌신과 소년들의 천재성 덕분에 회장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소년들을 위한 이 희망재단 암에 기부하고 소년들의 교육과 성장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훈에게 이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돕는 역할을 맡기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각자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소년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넓은 대저택은 이제 소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침이면 소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지훈은 재단의 운영을 도우며 복잡한 서류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했고 다른 소년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몰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로봇을 좋아하는 소년은 밤늦도록 로봇을 만들었고 그림을 좋아하는 소년은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강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소년들의 천재적인 재능은 재단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지훈은 학교 생활에 더욱 잘 적응했다. 그의 재능은 이미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지훈은 방과 후에는 희망재단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을 개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이제 어린 천재, 로봇 공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단순한 기계 제작을 넘어 로봇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지훈과 함께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감쌌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접시에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주며 물었다. 지훈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잘 지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다들 잘해줘요. 특히 과학 동아리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려고 해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아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저씨는 너무 기쁘다. 지훈은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강 회장은 그 온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지훈을 품에 꼭 안았다. 20년 동안 홀로 싸워왔던 외로움과 고통이 지훈의 따뜻한 품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훈과 다른 소년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다. 강 회장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주변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회색빛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따뜻하고 평온한 황금빛이 채워나갔다. 지훈의 능력이 강 회장의 마음속 상처까지 치유하고 있음을 강 회장은 느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 회장과 소년들의 삶은 완연한 봄을 맞이했다.
강 회장은 시한부 선고를 비웃듯 자신의 예상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이제 희망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재단은 강 회장과 소년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수많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소년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들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우는 23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이자 사회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희망재단 산하의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최연소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솔루션들을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구조 로봇 피닉스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세계를 보호하는 디지털 수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훈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고아나 거리의 아이라는 수식어 대신 미래를 바꾸는 천재라는 존경심 어린 호칭이 붙었다. 다른 소년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했다. 로봇 제작에 재능을 보였던 소년은 지훈과 함께 로봇 공학자가 되어 피닉스 개발에 참여했고, 그림을 좋아하던 소년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 희망재단의 모든 프로젝트 디자인을 담당했다. 그들은 모두 강 회장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되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자랑이자 이 사회의 희망이 되었다. 그해 봄, 희망재단은 지훈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희망의 오르골 학교의 개관식을 열었다. 이는 지훈이 재능을 발견했던 강 회장의 낡은 시계 장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희망의 오르골 학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교육과 함께 인문학, 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합교육센터였다. 개관식 날, 학교 강당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가득한 수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환영사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고 지켜준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의 작은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오르골 학교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거대한 희망의 바람이 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훈의 연설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킨 진정한 리더의 면모가 담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리본 커팅을 위해 지훈이 가위손을 뻗었을 때 그의 발치에는 털이 희끗희끗한 늙은 고양이 야옹이가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야옹이는 강 회장이 소년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따뜻한 마음을 내보였던 증인이자 그들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조용한 동반자였다. 야옹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가르랑거렸고 지훈은 야옹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 강 회장이 서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강 회장과 소년들은 함께 희망의 오르골 학교 운동장으로 나섰다. 운동장에서는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낡은 동네는 이제 현대적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낡고 비좁았던 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빛은 닿을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 빛은 강 회장과 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일부였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흙냄새와 풀 내음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것은 소년들이 거리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바람이자 동시에 그들이 뿌리내린 새로운 삶의 향기였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그가 처음으로 고쳤던 강 회장의 시계장치 도면과 함께 그들이 발명대회에서 만들었던 로봇새의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도면과 설계도는 그들의 시작을,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직접 종이 비행기 접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강 회장의 손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 강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수많은 종이 비행기들은 마치 강 회장의 아들이 지훈과 소년들을 통해 다시 태어난 듯 힘차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강 회장은 지훈과 다른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털이 희끗희끗해진 늙은 길고양이 야옹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 야옹이는 강 회장이 소년들을 만나기 전 유일하게 따뜻한 마음을 내보였던 증인이자 그들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조용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함께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지훈과 소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보고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삶의 충만함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삶을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고아 소년들을 입양한 시한부 재벌 강 회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아픔을 이겨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